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이음새 북토크 진행을 맡은 박동찬이라고 합니다. 정말 얼떨결에 아주 급작스럽게 섭외가 된 케이스인데요. 그럼에도 또 이렇게 어떻게 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신 작가님은요, 최근에 아주 따끈따끈한 책을 쓰신 디어 시스터라는 이란 단편 소설집이죠. 네. 단편 소설 3편을 모아서 출간한 이주영 작가님을 모셨는데요. 이 책을 읽고 나서 이 작가님을 어떻게 소개를 드릴까 생각했었는데, 제목에 걸맞는 호명법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디어 시스터라고 이제 제목이 되어 있는데, 그 첫 번째 소설인 디어 시스터에서도 그 펜팔 친구들끼리 디어 시스터라고 이제 호명하잖아요. 그래서 시작할 때 우리 작가님을 디어 주영 작가님, 디어 주영 시스터 혹은 라이터로 한번 소개해 보고자 합니다. 그럼 우리 작가님께 큰 박수 한번 보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사실 근데 보통 이 책의 책 날개를 보면요, 저자 소개가 들어가 있는데, 물론 여기도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여태껏 여러 가지 책을 읽었는데 이렇게 불친절한 저자 소개는 처음인 것 같아요. 딱 2줄로 되어 있고 한마디로 되어 있습니다. 주중에는 라디오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주말에는 소설을 쓴다. 어떤 라디오 프로그램을 제작하시는지, 또 어쩌다가 소설을 쓰게 됐는지 전혀 설명이 안 되어 있는데, 인간 이주영에 대해서 좀 알아보았으면 좋겠는데, 어떤 일을 하시는지 좀 간단하게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주중에 라디오 프로그램을 제작을 하는데요. 그 KBS 1라디오에서 점심 시사 프로 최영일의 시사본부라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어요. 거의 못 들어보신 분이 거의 대부분이실 것 같고, 그냥 정말 정통 정치 시사여서 소설이랑 크게 관련은 없는데, 제가 이상하게 라디오 프로그램을 이제 제작하는 일을 한 15년 정도 했는데, 거의 절반 이상은 시사 프로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시사 프로랑 사실은 소설은 되게 거리가 멀잖아요. 그래서, 이 사이에 어떻게 다리가 놓아졌을까, 이음새니까. 그, 생각해보면, 회사 다니다가 2013년에, 저희 팀에서 같이 일하던 분이 한겨레 신촌의 문화센터 소설 창작 강의를 한번 들어봤는데 재밌더라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들어볼까? 물론 소설은 되게 쓰고 싶었지만 어떻게 쓰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근데 그게 늪이었어요. 처음엔 수업 듣고 너무너무 갑자기 좋아져서 여기까지 흘러 들어오게 됐고, 다들 그러시지만 업이 있다 보니 소설을 그냥 회사 다니면서 간간히 쓰다가 중간에 기회가 돼서 휴직하고 학교도 다니게 되고 그런 일들을 겪어서 결국은 이 소설집을 내게 됐고요. 이 소설집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히 더 말씀을 드리자면, 원래는 대부분의 작가들이 이런 식으로 소설집을 내는 경우는 많지가 않아요. 보통은 이제 신춘문예나 아니면은 그 문학상, 신인상 통해서 먼저 등단이라는 걸 한 다음에 거기서 이제 문예지 같은 데 발표도 하고, 그 다음에 출판사에서 책으로 한 7편 정도를 이제 묻게 되는데, 저는 지금 신춘문예랑 하면 한 5수, 6수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러다가 그럼 나는 죽을 때까지 독자를 못 만나는 게 아닐까라는 약간 두려움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럼 그냥 내자. 내면 작가지. 약간 이런 마음에 사실 내게 된 책이라, 사실은 많은 분들에게 가닿기 되게 어려운 상황인데, 신수사님이라는 이 다리를 통해서 여기 계신 분들께 전달해 줘서 너무 기쁘고, 네, 그런 식으로 작가가 돼서 이 자리에 함께하게 돼서 너무나 기쁩니다. 네. 주중에는 이제 방송국에, 박수, 박수 치셔도 좋습니다. 네. 박수는 늘 치는 게 좋죠. 네네. 건강에도 유익하고요. 그렇습니다. 현상이 참 좋으시네요. 아무튼 이제 주중에는 시사 프로그램 되게 의외였어요. 이게 네. 말랑말랑한 감성인데 시사 프로그램은 굉장히 딱딱하잖아요. 그리고 이게 한국의 정치 현실이 녹록하지만은 않잖아요. 근데 이게 그렇게 주중에는 시사 프로그램 만들고 주말에는 이런 소설을 쓰는, 어떻게 보면 이중 생활을 하고 있는 셈인데, 네. 일종의 트랜스 아이덴티티, 정체성의 전환을 이제 매주마다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게 과연 쉬운 일일까요? 그거 너무 어렵고요, 네. 사실은. 근데 이게 제가 예를 들면 막
문학 프로그램을 만들다가 소설을 쓰면 오히려 조금 덜 재밌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시사를 하다가 소설을 쓰면 좀 간이 맞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여기서 막 너무 싫어, 정치 너무 싫어 막 이러다가 소설 쓰면 소설 너무 어려우니까 아, 이거 한 차라리 시사 프로그램 하는 게 낫겠다. 이제 서로 약간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좀 저한테는 좀 간이 맞는 느낌이 들어서 좋은 것도 있고요. 근데 문제는 진짜 그 전환이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작가 소개에 주말엔 소설을 쓴다고 했지만 과연 52주의 말 중에 얼마나 내가 쓰고 있을까 너무 부끄럽긴 한데 거의 그냥 집에 퇴근하고 오면 주중에는 오늘은 써야지 다짐하고 일단 밥을 먹고 좀 한 3시간 누워 있다가 어떡하지 써야 되는데 이러고 그냥 자는 경우가 엄청나게 많고요. 이제 마감을 정해놓고 거기에 닥치면 거의 한 일주일 정도는 너무너무 괴로워하면서 그중에 또 3일은 노트북 그냥 메고 노트북 열어보지 않고 약간 메고 다니는 시간이 필요하고 그렇게 해서 겨우겨우 써내서 1년에 한 많이 쓰면 신작 2편이고 적게 쓰면 1편이에요. 그래서 이 짓을 언제까지 계속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솔직히 지금도 들긴 들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전업 작가로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늘 사실은 되게 번민하면서 이 이중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차에서 오면서 슬쩍 얘기를 들었었는데요. 이 작품집에 3편의 단편 소설이 수록되어 있는데 그중 2편이 한인종의 서사창작학과에 재학하면서 졸업작품으로 내셨던 네. 작품이 있다고. 근데 졸업하신 지는 어쨌거나 시간이 좀 흐르셨잖아요. 네. 계속 그동안 이제 뭐 3, 4년 동안 계속 윤문을 하시고 이제 이걸 세상에 내놓은 셈이네요. 특별한 이유 같은 게 있을까요? 그때에 비해서 작품이 조금 달라지긴 했어요. 근데 되게 신기하면서 좋은 건 학교 다닐 때만큼 열심히 쓰지 않게 되잖아요. 아무래도 복직하고 3년이 흘렀는데, 근데 되게 신기한 게, 그래도 그 몇 달 사이에 조금씩 늘어요. 근데 그 늘 때 되게 기분이 좋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조금씩 고쳐 나가서 이제 더 이상 얘는 안 손대도 되겠다라고 한 게 이 3편의 작품이고요. 컴퓨터 안에는 엄청난 이제 미완성작들이 여전히 이제 묻혀져 있는데 그 친구들은 과연 죽기 전에 세상에 나올 수 있을지 지금 되게 그런 상황이고요. 졸업 작품이 이 중에 2편이었고 선생님들에게 별로 좋은 평가를 받고 졸업하지 못해서 되게 많이 걱정을 했는데 오히려 이렇게 나오니까 새로운 독자를 만나니까 조금 이 소설 자체가 좀 새로운 오히려 생명이나 색깔을 얻는 느낌이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스스로에게 좀 감명 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아마 출판사에서 나온 책인데요. 저는 이 부분도 흥미로웠어요. 보이조 1호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2호도 나오고 3호도 네. 나오고 시리즈물로 기획된 건가 봐요. 근데 저는 사실 보이저라는 걸 잘 몰랐어요. 네. 찾아보니까 이게 지금 우주 공간에서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비행하고 있는 우주선을 말하고 있는 건데 혹시 여기에 어떤 의미 부여를 하셨는지 좀 여쭤보고 싶네요. 아마 안 돌아올 거예요, 지구로. 저는 그게 되게 좋았어요. 안 돌아오고 그리고 사실은 저희가 더 의무부여를 하고 싶었는데 여기 쓰지 못했는데 보이저 1호가 떠날 때 그 안에 실려 있는 것들 아마 아실 거예요. 그 전 세계 아마 언어로 사람들 목소리 언어도 약간 들어가 있고요. 되게 뭐 여러 가지 뭐 예를 들면 비틀즈 음반이라든지 약간 막 그런 것들이 막 되게 다 실려 있대요. 그래서 그게 만약에 어딘가에 가서 외계인 어쨌든 다른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들이 이걸 본다면 너무너무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의 보이저 호는 비록 이제 한국어 활자로 된 책이긴 하지만 약간 그런 좀 무궁무진한 낯선 것을 만날 때 좀 새로운 영감이나 이런 걸 줄 수 있는 그런 우주선이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도 좀 담겨 있고요. 이게 보이저 1호가 아니라 보이저 엄밀히 말하면 001호예요. 그래서 보이저 9999까지 내겠다는 야심을 사실 담고 있습니다. 무병장수 하셔야겠네요. 150살까지 살아야 될 것 같아요. 네. 아무튼 혹시 그럼 소설을 꾸준히 쓰시는 이유가 뭔지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 작가의 말에 나와 있는데 저한테는 약간 소설이 도구 같은 것 같아요. 제가
왜 사는지가 궁금해 소설을 썼다고 작가의 말에 써 있는데 그 앞에 이제 붙은 수식어가 그거죠. 사는 게 죽는 것보다 별로 나은 것 같지가 않은데 왜 인간은 굳이 생명을 유지하며 살까?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세상을 하직하지 않고. 저한테는 약간 사는 게 늘 좀 무거웠어요. 그래서 근데 되게 열심히 어쩔 수 없이 열심히 살게 되는 부분도 있고 스스로도 사람들도 참 용기를 잃지 않고 살고 그럼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나는 이게 단순히 무슨 존재의 어떤 생명유지 본능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답을 찾고 싶은데 이 답을 찾을 수 있는 저한테 좀 가장 적합한 도구가 소설 쓰기였어요. 왜냐하면 소설은 질문을 던지는 장르이고 질문을 던질 뿐이지 답을 구할 수가 없는 장르라는 게 저는 되게 마음에 들었거든요. 그래서 궁금한 것을 정확하게 묻기만 하더라도 저한테는 좀 그게 숨통이 트이는 좀 작업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 편의 소설도 아마 독자분들이 깨닫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꽁꽁 숨겨놨으니까. 근데 다 이야기가 출발한 지점은 그거예요. 이분들은 왜 이렇게 살고 있을까? 무엇을 이 사람들을 살게 할까? 포기하고 싶은 순간에 포기하지 않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래서 저는 이 작업을 계속 하는 게 사실은 전적으로 저를 위해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쓰고 있는 다른 이야기 변주들 또한 사실은 기본적으로 이 질문을 품고 있고 그 질문을 통해서 소설을 쓰면 너무나 재밌게 그 답으로 가지 않고 또 샛길로 가요. 그래서 또 다른 질문을 낳고 또 다른 궁금증이 생기고 그럼 또 다른 세계가 창출되고 이게 저한테는 제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어떤 삶을 사는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서 힘들지만 네 쓰고 있습니다. 네. 이 책을 이제 펴냄으로써 본인의 책을 첫 번째 책이시잖아요. 가지게 된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이러한 뭐 가시적인 변화보다는 내면의 어떤 변화도 있었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책을 출간한 후에 네. 특별히 신경의 변화 같은 게 있었는지. 그 신경병 있을 줄 알았는데 없더라고요. 여전히 아침에 일어나면 회사 너무 가기 싫고, 소설 너무 안 써지고, 네. 지금 저에게 제일 두려운 것은, 제가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다음 작품을 쓰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이 늘 있는데, 그럼에도 좋은 점 하나는 그거죠, 그냥. 이게 그동안 제 원고는 저와 같이 합평을 했던 소설 지망생들, 문우들만 읽었었는데, 그래도 이게 전혀 모르는 사람들한테 가고 그 사람들의 감정을 조금이라도 건드릴 수 있었다면, 그거는 엄청난 영광이고, 뭐, 돈으로 살 수 없는 너무나 기쁜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약간 가문의 영광처럼 생각한 일이 오늘 생겼는데, 조재 선생님께서 제주도에 가서 제 책을 사셨다는 그 얘기를 듣고, 그러면 이 책은 나와서 할 일을 했다. 이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내길 잘했다라는 생각을 사실은 사람들에게 감상을 들을 때마다 매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 책의 어떠한 탄생 배경과 우리 작가님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면 이제는 좀 책의 서사, 이야기로 좀 들어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책들 다 읽고 오셨죠? 다들 사인도 많이 받으셨는데 저희가 이 책을 가지고 이렇게 화기애애하게 재미있게 대화는 하지만 저는 그랬습니다. 개인적으로 책의 이 세 편 작품 주제가 다 무겁지 않아요. 또 굉장히 가슴 아픈 그런 드러나지 않았던 환부를 이제 드러내는 그런 작업이기도 했었고 또 특별히 산책 같은 경우에는 뭐 보도연맹이라든지 이런 빨갱이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된 가슴 아픈 역사를 드러내는 그런 작업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책의 세 편의 작품이 공통적으로 관통하는 그런 질문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기다렸던 사람의 상실과 부재 같은 네네네 그런 느낌을 받았었는데 네, 혹시 그걸 맞습니다. 좀 염두에 두고 쓰셨는지. 당연히 상실과 부재가 공통적인 거는 너무나 맞고요. 네.
살짝 그것들이 각자 이야기를 통해서 조금 세공화된 부분은 있는데, 예를 들면 산책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제가 제일 궁금했던 것은 그 납북 어부 선생님들을 제가 너무나 감사하게도 만나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아픈 이야기를 그분들이 이 일을 겪고서 어떻게 지금까지 그 이야기를 담담하게 나에게 할 수 있을까? 저는 그게 가장 큰 질문이었어요. 근데 사실은 화자를 그 어부로 하면 이야기를 제가 도대체 어떻게 풀어야 될지 잘 감이 안 오더라고요. 그리고 사실은 그 옛날의 이야기를 우리가 이 시기에 왜 기억하고 생각해 봐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도 있어서 그 2세대, 그 어부의 자식들, 자녀들끼리 서로 교류하는 이야기로 썼었고요. 그래서 그 안에 이제 부재와 상실 이후 너머에 약간 다음 세대 소통 같은 것이 들어가 있고요. 그건 디어시스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 할머니들의 이야기이지만 결국 그 할머니들 한 분은 돌아가시고 한 분은 이제 병원에 있는 그 할머니의 손녀와 딸이 사실은 만나서 그들의 이야기를 조금 이어받는 그런, 여기도 좀 교류와 연대의 이야기가 밑에 깔려 있고요. 이터널 선샤인이 가장 그 상실과 부재를 좀 직접적으로 드러낸, 그 안양숙 교수 같은 경우에 스스로 이제 안락사를 선택하기도 했고, 정말 사랑했던 그 두 번째 남편의 죽음 곁에 있지 못한 거에 대한, 인사를 하지 못한 거에 대한 상당한 그런 미안함과 부채감을 갖고 있었고, 이 화자 또한 어머니를 갑작스럽게 잃으면서 어머니에게 인사하지 못한 그 두 아픔을 가진 그 두 주인공이 사실은 직접 만나지 못하고 한 사람이 죽고 그 사람이 자기가 부재한 장례식에 초대함으로써 그것을 전하게 되죠. 사실 그래서 그 상실과 부재 이후에 어떻게, 회복까지는 아니지만 그것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혹은 미약하게나마 이어가느냐에 대한 이야기가 세 편 다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작가의 말에서 그 작가님께서 직접 밝혔다시피 왜 사는가에 대한 궁금증이 이 창작으로 이어졌다고 하셨잖아요. 뭐 삶이 죽음보다 더 낫지도 않는 이란 좀 그지 같은, 속되게 표현하면 그지 같은 세상에서 우린 왜 살아야 하는가? 사실 지금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질문보다 어떻게 죽을 것인가, 어떻게 또 존엄하게 죽을 것인가라는 질문이 이 시대의 어떠한 화두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보면 뭐 체험이라든지 죽음 예행 연습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도 되게 경상적으로 자주 열리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에서 그럼 과연 어떤 삶이 정답인지,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한 해답은 또 특별히 기술을 하고 있지 않는 것 같고, 그것을 오로지 이제 독자들에게 전적으로 맡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까지 생각 아직 못 하겠어요. 어떻게 살 네네. 것인가는 저한테는 조금 소설 안에서 담으려는 생각은 아예 해보지 않은 것 같아요. 저한테는 그 전 질문이 해결이 돼야, 그 전 질문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써야 그 다음에 조금 더 그 다음에 이야기를 쓸 수 있지 않을까? 어떻게라는 것을 제가 궁금해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은 들어요. 네네. 네. 첫 번째 이야기로 들어가 보죠. 디어 시스터. 여기는 어쨌거나 할머니 두 분, 펜팔 친구, 네. 펜팔 관계를 맡고 있는 할머니 두 분이 서로 편지로 왕래했는데, 할머니 한 분이 이제 일찍 돌아가시는 바람에 딸이 이제 대신해서 이제 답장을 주고 했던 그러한 이야기잖아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무리 소설이 픽션이라고 해도 그 소재를 얻는 그런 영감이라든지 모티브가 된 사건들이 있잖아요. 그게 또 외할머니로부터 어떠한 서사의 씨앗을 찾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외할머니의 일화를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 외할머니가 이 소설의 그 화자인 손녀의 외할머니 손마림 여사의 원형인데요. 비슷한 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는데, 제가 이 소설을 쓰게 된 계기가 2017년에 할머니가 실제로 통영에 혼자 사셨는데 당시에 뇌경색이 가볍게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달은 아니고 한 3박 4일 정도 엄마랑 둘이 이제 통영에서 할머니 수발도 들고
거기 할머니 없는 집에서 이제 할머니 이사해야 되니까 옷도 정리하고 이제 그런 시간을 보는데 되게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할머니가 실제로 이 순마린 여사 못지않게 엄청난 열정과 그 에너지의 소유자여서 저희가 문병을 가면 진짜 조금 기력 찾으신 다음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할 일을 한 20가지를 줘요. 그 선인장에 진짜 물 붓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 다리미 찾아오고 상추 뜯고 뭐 하고 이거를 20가지를 알려줘요. 그럼 제가 이걸 다 열심히 하고 다음날 가서 할머니한테 보고하고 할머니 또 주고 약간 이 정도의 좀 엄청난 에너지가 있으신 분이어서 할머니를 꼭 써보고 싶긴 하더라고요. 이 재밌는 캐릭터를. 사실은 또 소설 쓰는 사람들은 캐릭터 욕심이 또 있으니까 재밌는 사람 보면 아, 저 사람 꼭 써야지 이 생각을 항상 하니까 그래서 썼는데 잘 안 되다가 할머니가 1년 반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거를 못 보고 가시긴 했는데 할머니가 여기 이제 소설에 보면 그 딸이 이제 강정자 할머니의 편지를 대신 쓰면서 근데 참 이상했다. 우리 엄마가 등 뒤에서 문장을 불러주는 것 같았다라는 그 문장이 있는데 저도 약간 이걸 쓰면서는 왜 할머니가 불러주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저한테는 할머니에 대한 좀 감사의 기억과 그리움이 조금 남아있는 작품입니다. 네. 그 실제로 그러면 외할머니 생전의 어떠한 모습이 네. 이 캐릭터 주인공의 모습을 많이 닮았다고 볼 수 있는 거. 그 별난 성격은 닮았는데요. 저희 할머니는 펜팔을 하거나 뭐 한글을 뒤늦게 배우거나 그러시진 않으셨고요. 그 편지가 여기 한 4편 정도 나오는데 할머니들의 편지가 그 중에 한 편이 김계행이라는 어릴 적 친구가 꿈에 나왔다는 그 편지인데요. 그거는 제가 살짝 할머니 사연을 좀 많이 넣었어요. 할머니가 10대 때 보도연맹에 이름을 올렸어요. 친구 따라 그냥 이름 적으라 그래서. 근데 한국전쟁 터졌고 할머니는 잠시 다른 지방에 갔던 사이에 돌아와 보니까 이제 그 친구가 끌려가서 죽었다. 그래서 나도 죽을 뻔했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도 사실 넣고 싶었어요. 이런 얘기는 되게 소중한데 근데 또 이 얘기만 딱 가지고 쓰기엔 되게 무겁잖아요. 근데 쓰고는 싶고 그래서 이 편지 안에 그런 이야기를 좀 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 말씀하신 보도연맹이라든지 또 제주 4.3 사건이라든지 또 지금 이음새에서 진행하고 있는 대구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 남북 분단 때문에 이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는 분단 체제 때문에 또 만들어진 그러한 아픔들이잖아요. 두 번째 소설 이 산책을 씀에 있어서 직접 대구로 내려가서 속초죠. 네. 예. 속초로 내려가서 그 당사자들과 인터뷰도 가지고 또 이게 1970년대에 있었던 네, 어선이 이제 71년. 네. 71년에 있었던 어선이 이제 피납되는 그러한 실제 사건을 모티브로 또 창작하셨다고 했는데 그 대화를 나눈 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뭐 비하인드 스토리 같은 게 있을까요? 제가 아까 동찬 씨랑 같이 차를 타고 오면서, 다시는 인터뷰하고 소설 쓰지 않겠다고 살짝 얘기했었는데요. 그거 생각보다 엄청나게 무거운 일이더라고요. 사실은 인터뷰를 하고 이 형태를 갖춰서 책이 나오기까지 몇 년이 걸렸는데, 너무너무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픽션을 써야 되는데, 이 사람들의 말을 들었다는 그 부채감? 그 무거움, 약간 내가 이거를 훼손하면 안 된다. 그리고 이 사람들의 사건을 도구화해서 쓰면 안 된다. 그럼 어떻게 이 이야기를 여전히 그것을 유지하면서 내가 문장으로 옮길 수 있을까가 엄청나게 저한테 부담이 돼서 어떻게 쓰든 이분들한테 폐가 되는 것 같은 그런 누를 끼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어서 사실은 제가 해보고서 이 작업은 진짜 어렵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던 작업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모르겠어요. 다음에는 이런 시기의 작업을 통해 소설을 쓰지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쓰면서 되게 좋았던 소설이에요. 사실은 개인적인 이야기가 저는 뭐 납북 어부를 뭐 친척으로 주진 않았지만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을 그리워하는 게 가능할까라는 좀 의문은 가지고 있었거든요. 제가 그 아빠가 일찍 돌아가셔서 얼굴도 기억을 못하고 뭐 전혀 모르는데 근데도 약간 그리운 감정을 제가 갖게 되면서 내가 모르는 사람 아무리 혈육이라고 해도 그 그리움이 남아있을 수가 있나? 약간 이런 질문을 사실은 한 책 안에 담고 있어서 그것도 쓰면서 저한테는 그런 점에서는 좀 개인적인 작업이 많이 녹아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술 작업이 쉽지가 않죠. 또 윤리적인 그런 어떤 자세를 지키면서 또 그 사람들의 사연에 대해서 감정이입해야 하는 부분도 있고. 아무튼 좀 주제가 무거워질 법도 한데 세 번째도 물론 무거운 이야기지만 저는 이 세 번째 소설 그러니까 이터널 선샤인을 읽으면서 이게 참 다양한 음식과 다양한 술과 정말 읽기조차 어려운 그런 이름들이 많이 네. 평소에 일상적으로 접해보지 못했던 그런 음식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사실 한국인들이 정말 익숙하고 친숙한 그러한 뭐 메뉴들을 동원했어도 되는데 굳이 이런 것들을 넣었던 건 약간 작가의 의도가 있지 않았냐 하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거든요. 제가 그 대학원 마지막 학기 때 썼던 소설인데 하평을 받았는데 거기 이제 교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남들 다 아는 물론 이제 제가 아는 그 메뉴들이랑 음식이랑 술을 썼더니 안양숙 교수의 파티는 그렇지 않을 것 같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안양숙 교수는 훨씬 더 뭐랄까 그 델리키탄 어떤 그런 훨씬 더 음식 같은 경우도 훨씬 더 섬세하고 더 미식이고 왠지 그런 식의 파티를 하지 않았을까? 이런 말씀을 하셔서 저도 왠지 그럴 것 같은 거예요. 안양숙 교수라면 음식 하나하나 엄청나게 공을 들이고 그냥 함부로 내놓지 않을 것이다. 근데 이제 저도 음식을 잘 모르니까 대충 열심히 인터넷 뒤져가지고 좀 있어 보이는 메뉴를 많이 네, 골라와서 여기에 있는 것 중에 거의 먹어본 게 없고요. 네. 그렇지만 꼬냑은 제가 많이 못 먹어봤지만 좋아해서 꼬냑은 특별히 제가 좋아해서 레미마르땡에 넣었고요. 저는 사실 이 소설이 음식이랑 술도 그런데요. 음악을 되게 제가 그런 소설을 꿈꿨어요. 어떤 소설을 한 편을 이렇게 읽으면서 플레이리스트를 갖고서 읽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소설 안에 순서가 이제 라스트 트레인 홈부터 마지막에 데이빗 보이 스페이스 오디티까지 나오는데 그 플레이리스트를 순서대로 틀어놓고서 이 소설을 읽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그러면 참 좋겠다. 약간 그런 마음으로 좀 라디오 음악 프로 할 때 선곡하는 느낌으로 사실 좀 쓴 것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또 이런 주영 작가님 개인에 대한 얘기로부터 시작해서 이 책을 얕게나마 좀 한번 다 훑어봤는데요. 저는 이런 경우 처음입니다. 보통 이제 토론회나 이런 행사를 진행하다 보면 이제 패널들이 말이 길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이제 사회자 재량으로 시간을 끊고 매짐을 주거나 하는데 아까 옆에서 계속 시간이 길어진다면서 계속 저한테 사인을 보내시는 거예요. 제가 직업병, 연출병을 못 버려가지고. 역시 천부적인 이제. 근데 저한테 지금 이 장면들이 너무 재미있는데 정찬 씨도 아마 느끼겠지만 저희가 이 조명 때문에 여러분들 얼굴이 하나도 안 보이지 보이고 않습니다. 실루엣만 약간 그림자 놀이처럼 실루엣만 보여요. 그래서 저 사람의 목소리를 듣기 전까지 저 사람이 정확히 누군지 암잘 그러네요. 그래서 네. 약간 맞추기 놀이하듯이 이렇게 목소리 지면 완성된 느낌이고 아마 그 선생님들은 제 표정을 이것 때문에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그쵸? 그림자 인간과 대화하는 느낌이 네네네. 너무너무 신기하고 재밌어요. 네. 아니 그러니까 그 애니메이션 명탐정 코난에 나오는 그 범죄자 실루엣만 보이는 그 범죄자들처럼 네. 보이거든요. 네. 아무튼 그래가지고 저는 한편으론 이렇게 익명성이 보장된 공간에서 네. 왜 비판적인 목소리는 하나도 없고 이렇게 칭찬이 일색일까? 작가님 입장으로서는 네. 한편으로는 기쁘기도 하시겠지만 또 앞으로 써낸 작품에 있어서 좀 부담을 가지실 만도 하시겠어요. 아니, 그냥 기쁩니다. 기쁩니까? 네. 네, 저희 대화 영상을 이제 유튜브로도 좀 송출을 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책에서 작가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한 문장이라든지 한 문단을 요즘 낭독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작가님께서 직접 한번 낭독해 주시는 것으로 마무리해 보면 어떨까 아, 네.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네. 그러면 낭독을 제가 제일 좋아하는 엔딩이 디어 시스터의 마지막 엔딩이어서 그 부분을 조금 읽겠습니다. 그 조명을 네, 잠시만요. 제가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단락입니다. 그날 이후 할머니는 강정자 할머니에 대해 이야기를 꺼낸 적이 없다. 통영에 나를 보낼 때부터 할머니는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었을 것이다. 병실에서 건넸던 그 초록색 편지의 행방이 가끔 궁금할 때가 있다. 그 안에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는지도.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 고개를 숙인 채 편지지에 뭔가를 써내려가는 윤 사장 언니의 뒷모습이 떠오른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녀가 편지를 쓰는 공간은 통영이 아니라 문경 아파트이다. 바깥 풍경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하얀 벚꽃잎과 봄볕만 가득한 베란다 창문이 보이고 그녀는 거실 한가운데에 할머니의 작은 탁자를 펼쳐놓고 편지를 쓰고 있다. 이제는 없는 곳이고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는 걸 알면서도 그게 그렇게 좋아 보여서 나는 그 말도 안 되는 풍경을 바로잡고 싶지가 않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